공손찬은 후한 말기 중국의 군벌로 북방의 기병을 활용한 전술로 명성을 떨쳤던 인물입니다. 사서에서는 그의 자를 백규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185년에 건립된 태위유관비에 따르면 그의 자는 백규로도 쓰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공손찬이 직접 이 비석 건립에 재정을 기부했기 때문에 더욱 신뢰할 만한 기록으로 여겨집니다. 공손찬의 이름에서 규와 규는 의미적으로 동일한 글자로 취급되며 주나라 시대에 천자가 제후를 봉할 때 사용했던 구슬을 뜻합니다. 따라서 사서에서 백규로 기록되었든 비석에서 백규로 나타났든 두 표현 모두 의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손찬 본인이 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가 의식적으로 이 글자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는 북방에서 기병을 주축으로 한 강력한 군대를 운영하며 원소와 대립하였고 한때는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며 천하의 패권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정치적 판단과 전략적인 실책으로 인해 세력이 약화되었고 결국 역경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몰락을 두고 후대에서는 역경비말로 불광루 점권이라 하여 역경에서의 비참한 최후를 한탄하며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른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공손찬은 후한 말 대대로 고관을 배출한 가문 출신이었지만 어머니의 신분이 낮았기 때문에 서자로 태어나 가문의 자기를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비교적 낮은 직위인 문화서좌에서 공문서를 필사하는 업무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문서를 베끼는 것이 아니라 태수의 행정 업무를 단번에 파악할 정도로 논리적이고 핵심적인 요약 능력을 보였습니다. 여러 부처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짧게 정리하면서도 핵심을 빠짐없이 포함했으며 항상 논리 정연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능력은 당시 관료 체계가 현대보다 단순했다고 해도 매우 뛰어난 것이었고 여기에 더해 공손찬은 잘생긴 외모와 크고 또렷한 목소리를 갖추고 있어 당당한 태도와 언변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를 눈여겨본 태수는 자신의 딸 후씨를 공손찬과 혼인시켰고 이 결혼을 계기로 공손찬의 삶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태수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으며 명문학자 노식의 문화에서 학문을 닦았고 군의 계리로 근무하며 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공손찬이 섬기던 유기가 비리에 연루되어 면직되고 낙양으로 소환되면서 공손찬의 진로도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공손찬은 유기에 대한 충의를 지키고자 벼슬을 버리고 병졸처럼 행동하며 낙양까지 함께 갔습니다. 더욱이 유기가 낙양에서 무려 13,400리 떨어진 교주 일남군으로 유배되자 공손찬은 스승을 모시기 위해 유배지까지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교주는 먼 거리뿐만 아니라 환경도 열악하여 유배를 가는 사람들은 미리 제사를 지내고 떠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손찬은 이를 마다하지 않고 따라가려 했으니 젊은 시절에는 의리 깊은 인물로 평가될 만했습니다. 그러나 유배지로 가던 도중 마침 사면령이 내려져 유기의 유배가 취소되었고 먼 길을 떠날 필요가 없어지자 공손찬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그는 효령으로 천거되어 낭치기를 맡았으며 곧이어 요동속국의 장사로 임명되며 본격적으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공손찬이 요동속국의 장사로 부임하자 동북 지방의 기마민족들은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공손찬은 소수의 기병을 이끌고 만리장성 밖으로 정찰을 나갔다가 수백 기의 선비족 기병과 맞닥뜨렸습니다. 당시 근처에 인적이 없는 역참이 하나 있었고 공손찬과 그의 부하들은 그곳으로 피신했습니다. 상황이 매우 불리했기에 공손찬은 일행에게 지금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전멸이다 라고 말하며 결사항전을 독려했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공손찬의 부하들 중 절반 이상이 목숨을 잃었지만 공손찬은 직접 창과 검을 휘두르며 적 수십 기를 살상했고 결국 가까스로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전 중산국상 장순과 전 태산태수 장거가 삼군 오한 및 선비족과 연합하여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187년 6월 그들은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이끌고 우북평과 요동을 침탈하며 유주와 기주까지 피해를 입히는 등 하북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이때 공손찬이 반란 진압에 나서 연전연승을 거두며 기도위로 승진하였고 188년 11월 성문에서 반란군을 대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공손찬에게 패배한 삼군 오한의 병사들은 가족을 버리고 만리장성 밖으로 도주하였으나 공손찬은 도망치는 자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남녀를 모조리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는 장성 밖까지 깊숙이 진격하여 요서관자성에서 오한족의 유력 세력가인 구력과와 교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손찬은 적에게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식량이 떨어지자 그는 말고기를 먹으며 버텼고 말이 부족해지자 노와 방패를 삶아 먹으며 극한의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상대를 정면으로 제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그는 병력을 분산시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도주 과정에서 비나 눈이 내려 물웅덩이에 빠져 죽는 병사들이 속출하였고 절반가량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려권은 결국 공손찬의 추격을 포기하고 퇴각하였으며 장성 이북으로 도망친 오한족들은 더 이상 공손찬과 대적하기를 포기하고 유성에 틀어박혔습니다. 후한서 공손찬전에서는 공손찬이 200일 동안 포위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189년 4~5월 무렵에서야 그는 본토로 복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같은 시기 후한 조정에서는 공손찬과는 다른 방식으로 반란을 진압하려 했습니다. 이민족들 사이에서도 인망이 높았던 유를 유주목으로 파견하여 장순을 토벌하게 했습니다. 후한기에 따르면 189년 3월 유가 유주목으로 부임하여 공손찬에게 장순을 공격하도록 명령하였고 공손찬이 이에 응하여 반란군을 크게 격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공손찬이 요석안자성에서 구려거에게 포위당한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기록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손찬이 3군 오한족을 상대로 치열한 전투를 벌이며 목숨을 건 싸움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유의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후한서에 따르면 유는 개헌에 이르러 해당 지역의 주둔군을 해체했으며 자칫 통감에 따르면 189년 2월 유주목으로 부임한 유는 선비족에게 사자를 보내 이익과 해로움을 설명하며 장거와 장순의 목을 보내 항복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이에 구력과 오한족은 유의 부임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통역을 보내며 귀순해왔고 장거와 장순은 요새를 빠져나가 도주했으며 나머지 병력은 항복하거나 흩어졌습니다. 유는 이후 더 나아가 여러 둔병을 해산시키고 다만 항로교인 공손찬이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우북평에 주둔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결국 189년 3월 장순이 자신의 빈객 왕정에게 살해당해 그의 목이 유에게 전달되면서 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이 공로로 유는 즉시 태위에 임명되었고 양분 후에 봉해졌습니다. 후한서에 따르면 실제로 이 전쟁은 3군 오한과 장거, 장순이 기습적으로 선제 공격을 감행하며 시작되었고 2년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자칫 통감에서도 후한서와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공손찬은 이 전쟁에서의 공을 인정받아 항로교위와 도정우에 봉해졌으며 또한 속국장사를 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한족을 얼마나 가혹하게 진압했는지는 후대의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공손찬의 부대는 백마를 타고 다니는 기병으로 유명했는데 오한족들은 이 백마 장사들을 극도로 두려워해 공손찬의 부대를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손찬의 얼굴을 그려놓고 관역으로 사마화를 쏘며 그것을 마치면 모두 만세를 외쳤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본래 공손찬은 선비와 오한 등 북방 기마민족에 대한 강경책을 유지하며 반란을 일으킨 3군 오한족을 철저히 소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며 힘겹게 승리를 거둔 후 자신이 어렵게 평정한 오한족들에게 유가 유화책을 쓰며 화합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고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공손찬과 유의 관계는 점점 틀어졌고 공손찬은 오한족이 귀순해오자 그 사절들을 죽이는 등 전쟁을 지속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오한족의 사자는 이를 알아차리고 새끼를 통해 유에게 도망쳤다고 합니다. 공손찬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목숨을 걸고 싸운 끝에 간신히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지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 이상 싸울 필요 없다는 유의 명령이었습니다. 우북평으로 이동하여 1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라는 지시는 사실상 더 이상 전투를 벌이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공손찬이 불만을 품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문제는 그가 이후 보인 태도였습니다. 유의 입장에서는 강경책보다 유화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었고 실제로 그의 정책은 유주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국경 너머 수많은 이민족까지도 통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공손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유를 멸시하며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만약 공손찬이 유의 정책이 실질적으로 성공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 그의 반발은 단순한 피해의식으로 해석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유의 통치 성과를 고려해볼 때 공손찬의 반발에는 개인적인 포악함과 야심이 반영되었다는 해석이 더욱 설득력을 갖습니다. 공손찬이 오한족을 적극적으로 토벌하고 이민족을 강경하게 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규모 오한 기병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그의 정책이 단순한 이민족 혐오로만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공손찬의 부하였던 유비 또한 대규모 오한 기병을 운용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공손찬이 무조건적으로 이민족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세력은 받아들였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후한서 공손찬전에 따르면 중평 연간에 공손찬이 오한 돌기병을 감독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후일 역경성에서 포위되었을 때에도 아들 공손속을 파견해 장현에게 구원병을 요청하는 동시에 자신은 돌기병을 이끌고 출진하여 서산연에서 원소군의 배후를 차단하려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를 보면 공손찬은 오한족 중에서도 일부를 자신의 병력으로 활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유우전의 기록은 유화책을 구사하며 공손찬과 대립하던 유우의 입장에서 공손찬의 포악성을 강조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며 영웅기의 기록 또한 공손찬이 적극적으로 이민족을 토벌한 행적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모순되는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공손찬이 이민족을 증오하고 적극적으로 토벌한 것과 그가 오한 기병을 운용했다는 사실이 반드시 대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당시 중국과 같은 정주제국이 유목민을 상대할 때 자주 사용했던 전략 중 하나였습니다. 북방 유목민 사회는 단일한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족과 부족이 종행으로 얽혀 서로 갈등과 경쟁을 벌이며 살아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부족과 동맹을 맺어 다른 부족을 제압하는 이 제2 전략은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즉, 공손찬이 오한족을 토벌한 것은 단순한 종족적 증오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대적인 시족 및 부족을 제거하고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부족을 자신의 군사력으로 편입하려는 전략적인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주제국 입장에서 숙련된 기병을 양성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미 기병으로서 전투 경험이 풍부한 유목민을 받아들여 병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공손찬이 이러한 전략을 병행하지 않았다면 단기간 내에 대규모 기병 전력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며 오한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공손찬이 적대한 오한족은 단순히 이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후한의 반란군과 손을 잡고 있었던 3군 오한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손찬이 목표로 삼았던 오한족의 전멸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종적 증오가 아니라 한나라와 적대적인 세력을 철저히 제거하려는 군사적 목표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공손찬은 무분별하게 이민족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세력은 적극적으로 포섭하고 위협이 되는 세력은 철저히 제거하는 현실적인 군사 전략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무력 지향적인 장수가 아니라 정세를 파악하고 유목민 사회의 특성을 활용할 줄 아는 군벌이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손찬과 유우의 불화는 북방 민족에 대한 정책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주는 국경 지역으로 군사적, 정치적 중요성에 비해 인구가 적었고 농경사회에서는 인구가 곧 경제력이었기에 자체적으로 군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후한 정부는 청주와 기주의 세수를 통해 유주의 군비를 보충해주는 실정이었는데 이 점이 유우와 공손찬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유우는 유화책을 통해 북방 민족을 다스리고 불필요한 군대를 해산하여 군비를 절감하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공손찬에게 1만 명의 병력만 유지하도록 하고 아낀 예산을 난민 정착, 철관과 소금정 채취, 북방 민족과의 교역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공손찬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며 북방 민족의 위협을 강조하며 군비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전쟁을 확대하기 위해 오한족 사신 암살을 시도하는 등 강경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후한서 유우열전에서는 공손찬이 자신을 위한 군벌 세력을 형성하는 데 집중하며 병사들이 민간을 약탈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손찬이 예산을 불투명하게 운용하며 사적인 이익을 챙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손찬에게 있어 유우의 개혁은 자신의 군벌적 지위를 위협하는 요소였으며 이에 따라 그는 유우의 정책에 강력히 반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보는 후한서 집회에서 후한서 공손찬 열전에서는 공손찬이 오한족을 멸종시키려고 했지만 유우는 은덕과 신망으로 항복시키려 했기에 둘 사이가 나빠졌다고 기록된 반면 유우 열전에서는 공손찬이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불화가 발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반된 기록은 두 열전이 각자의 입장에서 서술되었음을 보여주며 어느 한쪽만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원갱의 후한기에서는 공손찬에게 패한 유우가 거용으로 달아나면서 오한과 선비족을 끌어들였기에 그때부터 공손찬과 유우의 틈이 벌어졌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둘 사이의 갈등이 깊어진 시점에서 유우가 거용으로 달아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우의 개혁은 군비를 줄이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동탁이 정권을 잡으면서 중앙정부가 붕괴되자 이를 지지해줄 기반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공손찬은 오히려 자신의 세력을 강화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동탁 역시 이 지역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낙양에서 정권을 잡은 후 유우에게 대사마의 직위를, 공손찬에게 분무장군의 직위를 내리고 개후에 봉했습니다. 이는 동탁이 공손찬의 군사력을 인정하면서도 유우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90년, 동탁이 황제를 폐위하고 새로운 황제를 옹립하자 이에 반발한 원소가 반동탁 연합군을 결성하고 유우를 황제로 추대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손찬은 유우의 황제 추대를 강하게 반대하며 반동탁 연합군의 정세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후한서에 따르면 유우 추대 소식을 들은 공손찬은 즉시 군사를 모아 원소를 공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삼국지 장홍전에 따르면 장초가 유우를 황제로 추대하기 위해 장홍을 유주로 파견했으나 공손찬이 군사를 일으켜 하간국 일대에서 기주와 유주의 군대가 충돌하는 바람에 유우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 원소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후한서의 기록과 동일한 사건을 서술한 것으로 보이나 후한서 원문이 유실된 상태라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공손찬이 동탁을 비난하는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소와 유우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우의 황제 추대를 반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반동탁 전선에서의 입장 차이가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손찬은 동탁이 옹립한 헌제와 장안 조정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반동탁 연합군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한편 유우는 황제 추대를 거절했으나 반동탁 연합군의 중심 인물인 한복이 다시 사자를 보내 영상서사로 추대하는 등 협상을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유우는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한복의 사자를 참수하는 등 반동탁 연합군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장안 조정의 정통성을 옹호하며 원소와 장안 조정 사이를 중재하려 했습니다. 유우는 전주와 선우원 등을 사자로 보내 장안 조정에 조공을 바쳤으며 이에 헌제는 크게 기뻐하며 유우를 태부로 임명하였습니다. 헌제는 장안을 탈출해 유우를 후원자로 삼으려는 계획까지 세웠고 시중이었던 유우의 아들 유아를 보내 유우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맞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아는 남양을 지나 북쪽으로 향하는 도중 원술에게 붙잡혔습니다. 원술은 이 상황을 이용해 유아를 사실상 인질로 삼은 뒤 유우에게 사신을 보내 군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술은 유우에게 만약 군사를 보내주면 자신이 직접 유아와 함께 헌제를 맞이하러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유우는 수천의 기병을 파견하였지만 원술은 이를 배신하고 기병을 가로채 차지한 뒤 서쪽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공손찬은 원술의 속셈을 간파하고 유우에게 이를 경고했으나 유우가 끝내 원술에게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해지는 기록을 보면 공손찬이 이 상황에서 모순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후한서에 따르면 공손찬은 원술이 애초부터 헌제를 구출할 생각이 없고 유아를 인질로 잡아 군사만 빼앗아 차지하려는 의도를 파악했지만 다른 기록에서는 공손찬이 오히려 원술을 부추겨 유아를 인질로 삼게 하고 군사를 가로채도록 조장한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기록상의 모순을 해석해보면 원술은 처음부터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유아를 이용해 실제로 헌제 구출 작전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유아를 인질로 삼아 유우에게서 군사만 빼앗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손찬이 여기에 개입하여 기병 1,000명과 공손호를 원술에게 보내며 원술이 후자의 선택을 확정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결국 원술은 헌제 구출을 시도하는 대신 유아를 인질로 삼아 군사를 가로채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우는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이 모든 것이 공손찬의 책략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손찬과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미 정책적으로나 권력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이는 이후 공손찬이 유우를 배척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공손찬의 삶에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합니다. 바로 후일 촉한의 황제가 되는 유비입니다. 당시 유비는 반동탁 연합군에 참여했다가 패전하여 공손찬의 휘하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손찬과 유비는 이미 노식의 문화에서 함께 공부했던 사이였기에 유비가 공손찬에게 의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훗날 공손찬의 몰락과 유비의 독립적인 세력 형성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공손찬은 191년 원소와 손을 잡고 한복을 공격하여 격파했으나 그 사이 원소는 기주의 여론을 장악하고 한복을 협박하여 기주목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한복은 기주 내부에서도 인망이 낮았고 원소가 한복을 몰아내고 기주를 장악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공손찬은 원소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촌 동생 공손월이 원술의 명을 받고 양성에서 친원소 성향이의 주왕을 공격하다가 화살에 맞아 전사하자 공손찬은 이를 원소의 책임으로 돌리며 원소와의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소는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공손찬의 또 다른 사촌 동생 공손범을 발해태수로 임명하며 유화책을 썼지만 오히려 공손범은 발해의 군대를 이끌고 공손찬에게 합류하며 원소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같은 해 11월 청주의 황건적 30만 명이 하북으로 침입하자 공손찬은 보기 이만을 이끌고 이를 요격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공손찬은 별다른 전력 손실 없이 황건적 30만을 거의 전멸시키는 대승을 거두었으며 이로 인해 그의 명성은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이후 그는 원소군과 소규모 교전을 지속하면서 군대를 개교까지 전진시켰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손찬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정치적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는 엄강을 기주자사, 전해를 청주자사, 추단을 병주자사로 각각 임명하며 기주, 병주, 청주의 모든 태수와 현령을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중앙정부가 장안으로 천도한 이후 지방통치체제가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부적임자를 대신해 적임자를 임명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기존의 관리를 무력으로 몰아내고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는 공손찬이 대놓고 하북 지역을 장악하려는 야심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공손찬은 장안의 헌재에게 원소의 10가지 죄상을 열거한 상주문을 작성하여 원소를 비난하는 포고를 발표했습니다. 이 포고문이 퍼지면서 원소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던 수많은 군연이 원소를 버리고 공손찬에게 투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공손찬이 원소와의 세력 다툼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하북을 장악하기 위한 그의 야심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손찬은 원소를 공격하기 위해 명분을 쌓기 위해 그의 10가지 죄상을 공개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공손찬이 주장한 원소의 죄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원소는 가문의 공적 덕분에 높은 자기를 받았음에도 음란하고 경박한 행동을 일삼았다. 2. 사회교의 시절 하진을 보좌하면서 올바른 인재를 추천하지 않고 아첨하는 자들만을 가까이 했으며 정원에게 명하여 맹진의 방화를 저지르게 했다. 결국 이는 동탁의 반란으로 이어졌다. 3. 동탁이 천자를 인질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소는 이를 막기보다 도망치는 데 급급했다. 4. 동탁을 공격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군비를 핑계로 주저하였으며 가문의 어른인 태부원해를 버리고 도망치는 등 인자함과 효행이 전혀 없었다. 5. 반동탁 연합군을 결성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원소는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탐하며 백성을 수탈하는 데만 급급했다. 6. 기주를 무단으로 장악하고 멋대로 금거옥을 깎아 가짜 옥새를 만들어 황제의 조칙인 양 행사하며 위계를 어지럽혔다. 7. 전문가들에게 돈을 주고 기란 징조를 조작하게 했으며 이를 근거로 군연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일을 벌였다. 8. 함께 거병했던 유은을 사소한 이유로 혹독하게 처벌했으며 반면 간악한 자들을 가까이하며 그들의 악행을 지원했다. 9. 전 삼국대수 고원과 전 감릉국상 도공이 원소의 재산 강탈에 저항하여 일부만 남겨두려고 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었다. 10. 원소의 어머니는 본디 유모 출신으로 비천한 신분에서 부유해졌으나 겸양하는 마음이 없었다. 추가적으로 공손찬은 손견이 동탁을 도망치게 한 후 능묘를 깨끗하게 하며 왕실에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소가 장수를 보내어 손견의 관이를 박탈하고 군량을 끊어 동탁 토벌을 방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공손찬은 이를 바탕으로 원소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자신이 원소를 토벌하는 것이 조정의 뜻을 받드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원소를 처단하고 천자를 보필하여 제후로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하며 과거 제환공과 진문공이 적도들의 무례를 밝혀내고 토벌했던 것을 본받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공손찬의 선전포고에 원소는 좌시할 수 없었고 결국 192년 1월 직접 출정하여 공손찬과의 전면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손찬의 군대는 원소군보다 병력의 수나 장비, 보급 면에서 모두 우세한 상태였습니다. 공손찬의 가장 큰 무기는 기병 전술이었고 특히 백마이종이라 불리는 정예 기병 부대는 그가 북방에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개교 전투에서 원소군의 선봉장 구기는 포병 방진을 이용하여 공손찬의 기병을 유인하고 교란한 뒤 집중적인 노예 사격을 퍼부어 백마이종을 괴멸시켰습니다. 기병이 주요 전력이었던 공손찬군은 갑작스러운 패배로 인해 크게 무너졌고 결과적으로 원소에게 결정적인 대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패배로 인해 공손찬의 세력은 급격히 약화되었으며
하북의 패권은 원소에게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손찬은 개교 전투에서 원소에게 크게 패한 후 탁군의 고안으로 퇴각하였습니다. 원소는 승세를 이어 공손찬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부장 최거업을 보내 추격했지만 공손찬은 거마수에서 최거업의 군대를 기습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후 공손찬은 전열을 정비한 뒤 남하하여 여러 군현을 공략하며 영향력을 넓혀갔고 평원을 중심으로 청주 지역에서 세력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공손찬은 청주의 제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청주자사로 임명한 전해를 파견하였고 전해는 그 지역을 점거하며 공손찬의 세력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소는 이에 대응하여 공손찬을 다시 공격하였고 이 과정에서 유비와 전해는 동쪽으로 이동하여 제 지역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소와 공손찬은 192년 겨울 용주에서 다시 한번 충돌하였으나 공손찬은 또다시 원소에게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그 무렵 유비는 공손찬의 명을 받아 연주의 자사로 임명된 선경과 서주의 도겸과 함께 조조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유비는 자신의 임지였던 청주의 평원군 고당현에 주둔하며 원소와 그의 부하 조조와 전투를 벌였으나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193년 1월 한편 장안에서는 동탁이 죽고 이각과 곽사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정세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장안 조정에서는 태부 마일제와 태복 조기를 파견하여 관동의 군벌들 간의 분쟁을 중재하려 하였습니다. 불리한 상황에 처한 공손찬은 이를 계기로 원소에게 화의를 제안하였고 원소 역시 이를 받아들이면서 두 사람은 일시적인 평화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공손찬은 193년 3월 원소가 장현의 기습을 받아 본진인 업이 함락당할 위기에 처하자 화친을 깨고 다시 원소를 공격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상황은 한진춘추에 남아있는 원소의 편지를 통해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유우는 공손찬이 여러 차례 원소에게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감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오만함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공손찬이 뜻을 이루어 그대로 본을 따르지 못하도록 그의 행동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녹봉을 줄이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유우는 유주목으로서의 권한을 동원하여 유주 각 군에 공손찬과 협력하지 못하도록 지시하고 군사와 군량의 징발을 막았습니다. 이에 격분한 공손찬은 무력을 동원하여 강제 징발을 감행했습니다. 유우는 장안 조정에 공손찬의 약탈 행위를 고발하였으나 공손찬 역시 장안에 사람을 보내 유우가 군량과 급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안 조정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야 할지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혼란에 빠졌습니다. 공손찬은 유우가 거주하는 개성 인근에 새성을 쌓아 그를 견제하였고 유우가 여러 차례 만나고자 요청했으나 병을 핑계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193년 겨울 위협을 느낀 유우는 10만 대군을 이끌고 선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러나 유우의 종사였던 공손기는 공손찬과 같은 성씨라는 이유로 평소 공손찬에게 후대를 받아왔기에 한밤중에 몰래 공손찬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공손찬은 유우의 본진 앞에 방어용성을 쌓아두었고 유우의 교섭 시도를 철저히 무시하면서도 주력 병력은 전부 외부에 배치해 두었습니다. 공손찬은 유우가 군사 행동을 감행할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으며 유우의 움직임을 파악한 후에도 반격에 나설 병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처음에는 도망칠 생각을 했지만 유우의 군대가 오합지졸이라는 점을 간파한 후 정예병 100명을 선발하여 화공을 활용한 기습 공격을 감행하였습니다. 결국 유우의 군대는 철저히 붕괴되었고 유우는 관속들을 이끌고 거영현으로 달아났습니다. 이후 원과 선비에게 원군을 요청하였으나 공손찬은 불과 3일 만에 거용성을 함락시키고 유우를 생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공손찬의 몰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마침 장안에서는 단훈이 공손찬과 유우의 중재를 위해 파견되었고 조정에서는 유우의 봉업을 증가시키고 공손찬에게 전장군과 역후의 자귀를 내리는 한편 하북 사주의 도독을 겸임하도록 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공손찬은 이를 이용해 유우가 원소와 결탁하여 천자를 사칭하려 했다고 모함하였고 이를 빌미로 유우를 처형하였습니다. 또한 단훈을 사실상 억류한 상태에서 그를 유주자사로 삼도록 상표를 올려 유주의 행정을 장악하기 위한 허수아비 관료로 만들었습니다. 공손찬은 오랜 기간 강력한 군사력과 풍부한 자금을 기반으로 군벌로 성장하였으며 중앙정부의 부재를 틈타 각지의 관리들을 압박하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혼란을 이용한 방편이었을 뿐 합법적으로 행정권을 장악할 수 있는 자사나 태수의 직위를 직접 차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감찰권을 갖춘 장군이나 도독으로서 군사적 정당성을 내세웠으나 지역 행정을 직접 장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적합한 인물을 내쫓고
적임자를 임시로 배치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군현의 태수를 교체하며 자신의 측근들을 자사나 태수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유주자사로 자칭하는 것은 너무나도 노골적인 행위였기에 쉽게 실행할 수 없었으며 특히 유주에서는 유의 명망이 워낙 높았던 탓에 섣불리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공손차는 유를 처형하고 단훈을 허수아비 자사로 내세움으로써 유주의 절차적 지배권을 확립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로 인해 민심을 완전히 잃고 말았습니다. 더불어 그는 원래부터 북방민족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한족 사회에서도 신망이 높았던 유를 죽이면서 하북 전역에서 완전히 공공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원소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선동하며 공손찬에 대한 반감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유를 처형할 당시 공손찬은 저잣거리에 그를 세워두고 정말로 천자가 될 인물이라면 비를 내려보이라고 말한 후 처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1월은 원래 비가 잘 내리지 않는 시기였으며 이러한 발언은 단순한 정당성 확보의 시도라기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앞둔 유를 조롱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유를 처형한 후 공손찬은 이에 대한 반대 세력이 결집하는 것을 두려워했는지 유주의 관리들과 명망 있는 사대부들을 대거 숙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포 정치에도 불구하고 유의 관속 상당수는 공손찬의 휘하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군대를 조직하여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원소가 유의 아들 유아를 전면에 내세우며 공손찬에 대한 반대 세력을 적극 규합하자 하북 지역 전역에서 수만 명이 이에 호응하며 공손찬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개교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도 공손찬의 병력과 세력은 여전히 원소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를 처형한 지 불과 2년 만에 병주, 청주, 연주가 차례로 원소 또는 원속의 군벌들에게 각계격 파당하며 공손찬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민심의 이탈까지 겹치면서 그의 부하들조차 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비는 이 무렵 전해를 따라 서주 대학사를 구원하러 떠났으며 이후 다시는 공손찬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은 역시 형의 장례를 치른다는 핑계를 대고 낙향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공손찬의 몰락을 직감하고 그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결국 유의 처형은 공손찬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패착이 되었으며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유의 종사였던 유주 어양군 출신의 선후보 등이 유주의 병력을 규합하여 공손찬에게 폭수를 결의하였습니다. 선후보는 평소 유의 신망이 두터웠던 염유를 오한사마로 임명하고 그를 중심으로 반공손찬 세력을 조직하였습니다. 염유는 호족들과 한족 출신 병사 수만 명을 모아 공손찬이 임명한 어양태수 추단과 노북쪽에서 격돌하였으며 전투 끝에 추단을 비롯한 4천여 명을 참수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한족의 초왕 역시 유의 은덕을 기려 그의 아들 유아를 지지하며 동족 및 선비족 기병 7천여 기를 이끌고 선후보와 연합하였습니다. 여기에 원소의 장수 9기까지 가세하여 최종적으로 군세 10만이 일제히 공손찬을 공격하기 위해 집결하였습니다. 195년 공손찬은 포구 전투에서 원소, 선비족, 오한족 연합군에 대패하며 2만 명의 전사자를 내고 전투를 지속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후 그는 방어에만 집중하기로 하고 장기적인 항전에 대비해 건설하던 역경성으로 후퇴하여 집거하였습니다. 역경성은 당시로서는 초월적인 방어력을 갖춘 요새였습니다. 10겹의 참호가 성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각 참호 뒤에는 벽이 세워졌습니다. 벽 위에는 수십 개의 망루가 배치되어 있었고 특히 공손찬이 거주하는 중앙 망루는 특별하게 건축되어 벽의 높이가 23m에 달했으며 그 위에 또다시 고층 누각을 세워 요새의 핵심 거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공손찬은 성 안에 300만 섬에 달하는 군량을 비축하고 둔전을 운영하며 장기전에 대비했습니다. 공손찬이 역경성을 건설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당시 백성들 사이에는 연나라의 남쪽, 조나라의 북쪽 가장자리, 중앙은 맞지 않지만 가치는 숫돌과 같은 곳, 오직 그 가운데서만 난세를 피할 수 있으리라는 동요가 퍼져 있었습니다. 공손찬은 이 노래에서 언급된 가운데가 하간국 역현이라 해석하고 그곳에 역경성을 건설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소는 여러 차례 군대를 보내 역경성을 공격했지만 성의 강력한 방어력 앞에 번번이 좌절했습니다. 심지어 원소 휘하 장수 9기조차 1년간 대치한 끝에 군량이 부족해지며 병력 수천 명이 도망가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를 기회로 공손찬이 역습을 감행해 원소군의 보급품을 노획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공손찬이 역경성을 쌓은 과정에서 백성들을 무제한적으로 수탈하고 강제 노역을 부과했음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성을 건설하던 시기에 황충이 창궐하고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백성들이 기아에 허덕였으며 심지어 서로 잡아먹는 참혹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공손찬이 강력한 중앙 집권적 군사 통치를 시도하며 기존의 지방 세력 및 관리 계층과 갈등을 빚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사서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백성들에게 자비가 없었으며 타인의 장점은 잊고 단점만 기억해 작은 원한도 반드시 갚았다. 당시 공손찬 휘하의 명사들과 선비들이 공손찬보다 명성이 높으면 법을 악용하여 그들을 탄압하면서 모두 자신의 재주로 부귀해졌다고 여기고 타인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른다고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가적 관점에서 공손찬의 쇠락을 평가하며 그의 인물됨을 비판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서술 방식이지만 그의 독단적인 통치 방식과 점점 고립되는 정치적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공손찬은 역경성을 건설하고 칩거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과거 나는 만리장성 근방에서 반란을 일으킨 호족들을 쫓고 맹진에서는 황건적을 격파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천하를 평정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지금 돌아보니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전쟁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으니 군세를 쉬게 하고 농사에 힘써 흉년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병법에서 100개의 누각은 공격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지금 내 진영에는 누각이 천리에 걸쳐 있고 식량은 300만 섬이 쌓여 있습니다. 이걸 먹으며 천하의 변화를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손찬은 장기적인 생존 전략을 선택했으며 실제로 역경성 집권은 전략적으로 원소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196년경 조조가 헌제를 옹립하여 원소를 견제하고 있었으며 공손찬 역시 여전히 상당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원소는 조조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공손찬의 존재 자체가 원소의 세력 확장을 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면서 원소는 조조와의 관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소는 공손찬에게 먼저 화친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한진춘추에는 원소가 공손찬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당신과 동맹을 맺고 백의와 숙제처럼 의리를 지키려 했으며 그 증표로 당신의 동생 공손범에게 바레테수의 인수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 호의를 원망으로 돌리고 예주를 침범하였습니다. 나는 당신이 마음을 고쳐 뉘우치길 바랐지만 결국 당신은 동생을 전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개교에서 나와 싸웠으나 내가 적은 병력과 계책으로 크게 승리한 것은 하늘이 내 편이라는 증거입니다. 이후에도 바레를 불태우고 나와 싸웠지만 패배하였습니다. 당신이 보낸 서신에서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선행을 하겠다고 하여 나는 기뻤지만 한 계절이 지나기도 전에 다시 전쟁을 일으켜 나를 비통하게 만들었습니다. 삼군의 통수자로서 선악과 득실을 분별해야 하는데 당신은 도리어 노약자를 무자비하게 죽여 유주 전체가 당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또한 오한, 예맥, 선비까지 내게 기부하였으니 이는 내 덕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몰아낸 것입니다. 동맹의 서약을 깨고 북방 이민족들의 신뢰를 잃은 당신이 어찌 폐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과거 나는 서산에서 흑산적을 토벌할 때 패잔병이 도망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대군으로 소탕하였습니다. 이 군대가 개교해서 당신을 무찌른 국의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 일을 서력이라고 말하나 이는 당신의 착각입니다. 당신은 군사의 의지에 악명을 높였지만 이는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사이의 원한을 풀고 우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즉 원소는 공손찬에게 폐업을 이룰 수 없는 이유를 들며 화친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소는 개교 전투에서 크게 승리했으며 이는 하늘이 자신을 선택한 것이라는 주장. 2. 유주, 예맥, 오한, 선비 등이 공손찬을 떠난 것은 자신의 덕이 아니라 공손찬의 실정 때문이라는 점. 3. 공손찬이 국위의 패잔병을 격파한 것을 개교 전투의 서력으로 여기는 것은 착각이라는 점. 4. 공손찬이 군사력의 의지에 악명을 높이고 있으나 이는 좋은 계책이 아니므로 화친해야 한다는 점. 공손찬은 역경성에 틀어박혀 원소의 공격을 버텼지만 결국 내부적인 문제와 민심 이탈로 인해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공손찬은 원소의 공격을 앞두고도 자신이 패배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측근인 관정에게 사방에서 범처럼 싸우는 자들이 많지만 내 성 아래에서 해를 넘길 만큼 버틴 자는 없었다. 원본초가 나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다. 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공손찬의 정신 상태는 불안정해졌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역경성 중앙에 위치한 고층 누각에 철제문을 세우고 사실상 은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측근들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7세 이상의 남성은 그의 거처에 접근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첩들만이 시중을 들었으며 모든 공문서는 누각 위에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첩들에게 목소리를 크게 내는 훈련을 시켜 수백 포 밖에서도 들릴 수 있도록 지시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공손찬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군대를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투에서 직접 출격하는 일도 거의 없어졌고 측근들조차 그를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를 따르던 장수들과 참모들은 하나둘씩 원소에게 투항하거나 도망쳤습니다. 공손찬이 총애했던 측근들은 점쟁이 출신의 유이대, 옷감 상인 출신의 이자, 상인 아카단과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형제의 맹약을 맺어 공손찬을 백이라 칭하고 자신들을 각각 중, 숙, 개라고 부르며 한나라 개국 공신인 곡주, 관영과 같은 존재로 자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군사적 재능이 없었고 공손찬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공손찬은 장영과 연합하여 반원소 세력을 규합하고자 했지만 이미 강성해진 원소를 상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198년 원소가 편지를 보내 화친을 제안했지만 공손찬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소는 대대적인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때 공손찬의 부하 중 일부가 원소군에게 포위당하자 공손찬은 한 사람을 구하면 다른 병사들은 구원병만 기다리며 싸우지 않을 것이다 라며 구원군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개교에 주둔했던 병사들은 공손찬을 배신하거나 도망쳤습니다. 원소군이 성문까지 접근하자 공손찬은 아들 공손속을 장현에게 보내어 구원을 요청하고 자신은 돌기병을 이끌고 출진하여 흑산적과 연계해 원소의 배후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참모 관정이 이를 만류하자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공손찬은 원소군에게 연달아 패배했고 역경성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199년 3월 원소군이 역경성을 함락시키며 성 안으로 난입하자 공손찬은 자신의 가족을 모두 살해한 후 불을 질러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원소의 병사들에게 참수되었고 원소는 공손찬의 머리를 허도로 보내면서 조조에게 다음은 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를 본 조조는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떨었다고 전해집니다. 공손찬의 몰락은 지나친 자신감과 불안정한 정신상태 그리고 정치적 실책이 겹쳐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한때 하북을 호령하던 그의 권세는 역경성에서 불타버렸고 그가 그렇게 무시하던 원소가 결국 그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소설 삼국지연의에서 공손찬은 백마장군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명장으로 등장하지만 실제 그의 능력을 부각시키기보다는 연이어 패배하며 유비 진영의 조력자 역할로 그려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사에서 공손찬이 보여준 뛰어난 군사적 능력이나 이민족과의 전투에서 거둔 공적들은 대부분 생략되었고 대신 원소나 여포에게 일방적으로 패배하는 장면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연의에서 공손찬은 자주 유비, 관우, 장비, 조은 등에게 구출되는 모습을 보이며 위급한 순간마다 주연급 인물들의 도움을 받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러한 장면들 때문에 삼국지연의만 접한 독자들은 공손찬을 성격 좋은 호인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사에서의 공손찬은 폭정과 실정으로 인해 몰락한 인물입니다. 연의에서 그의 포악한 면모가 거의 삭제된 것은 일종의 연의 보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럼에도 조은에게 원소와 다를 바 없는 인물이라고 비판받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연의에서도 공손찬의 부정적인 측면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공손찬이 포위된 병사들을 구하면 이후 군사들이 구원받기만 기다리며 싸우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을 하며 병사들을 버리는 장면은 연의에서도 그대로 묘사됩니다. 이는 정사와도 일치하는 부분으로 공손찬이 지휘관으로서 전략적 실책을 범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공손찬의 역할 자체가 소설 속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유비의 조력자로 등장하지만 유비의 성장과 독립을 위한 조력자로서만 기능할 뿐 독자적인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연의에서 공손찬은 나관중이 의도적으로 조롱하기 위해 만든 캐릭터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원소에게 패배하는 과정이 과장되었고 반동탁 연합군에 실제로 참여하지 않았던 공손찬을 연의에서 억지로 등장시킨 것은 여포에게 패배하는 장면을 추가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공손찬의 주요 악행 중 하나인 유우와의 갈등과 전쟁이 삭제된 것도 연의의 서술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연의에서 공손찬이 유우를 살해하는 장면이 등장했다면 유비가 그런 인물과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이 독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 공손찬의 가장 논란이 될 만한 행동들은 생략되었고
대신 그의 군사적 능력까지 제대로 묘사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서술 방식 때문에 공손찬이 활약할 만한 전투 장면도 연희에서는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연희에서 유비와 접점이 생길 만한 전투는 개교 전투 정도인데 하필이면 이 전투에서 공손찬은 원소에게 대패합니다. 결국 연희 속 공손찬은 패배와 후퇴를 반복하는 인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으며 본래 뛰어난 군사적 역량을 가졌음에도 연희에서는 그 모습이 거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공손찬은 삼국지연희에서 그리 강한 인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첫 전투 장면인 호래관 전투에서 방열, 목순, 무한국이 여포에게 패하자 공손찬이 철삭을 들고 여포에게 덤벼듭니다. 그러나 몇 합을 싸우다가 패해 도망치고 적토마를 탄 여포에게 쫓겨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장비에게 구출됩니다. 이는 결국 유관장 사명대 vs 여포라는 전설적인 전투를 성사시키기 위한 들러리 역할을 하는데 불과합니다. 이후 원소가 약속을 어기고 기주를 차지한 데 대한 응징과 동생 공손월이 원소군에게 살해당한 것에 대한 폭수로 개교 전투를 벌이지만 서전에서 문추에게 굴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 첫 등장을 하는 조은이 공손찬을 구해주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그러나 공손찬은 이후에도 전세를 뒤집지 못하고 원소가 직접 나서서 병사들을 독려하자 다시 패배하게 됩니다. 이때 유관장 삼형제가 구세주처럼 등장하여 원소를 꾸짖으며 공손찬을 구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또 한 번 굴욕을 인증하는 순간입니다. 정사에서는 공손찬이 패배한 개교 전투지만 연희에서는 은근슬쩍 유비 덕분에 승리를 거둔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얻은 성과 역시 공손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유비의 활약 덕분이라는 점에서 공손찬이 전략적 지도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강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손찬은 방열 같은 일회성 장수들과는 달리 여포와 문추를 상대로 몇 합을 버틴 전투력을 보이며 무력 면에서는 의외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제후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전투에 나서 싸웠다는 점에서 최소한 전장에서 몸을 사리지는 않는 용맹한 인물로 그려집니다. 공손찬의 마지막은 조조와 유비의 술자리에서 만총이 보고하는 형식으로 전해집니다. 역경성에서 부하들에게 신망을 잃고 결국 패망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유비는 예상외로 격노하며 조조에게 형님의 복수를 하게 해달라며 원소 정보를 요청합니다. 조조는 유비가 천둥 번개에도 벌벌 떠는 모습을 보았던 터라 내 주제에 원소를 이기겠다고 라며 속으로 비웃지만 군사를 내주며 출진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유비가 조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략이었고 결과적으로 공손찬의 사망 소식은 유비가 허도로부터 탈출하는 계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삼국지연의 속 공손찬은 단순한 조연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강한 군사력을 보유했음에도 전략적인 면에서는 부족한 인물로 그려지며 원소와의 대결에서 연전연패를 거듭하는 패배자 이미지가 강조됩니다. 더군다나 유비에게 계속 도움을 받으며 구출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결국 유비를 돋보이게 만드는 들러리로 기능하게 됩니다. 공손찬은 단순한 패배자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군사적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북방 이민족들에게까지 퍼져 있었으며 그들이 공손찬의 군대를 두려워할 정도로 강력한 전투력을 자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우와의 전투에서 단 100명의 정예병으로 10만 대군을 와해시킨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직접 전장에 나서 이민족을 베어버리는 전투 스타일을 보여주었으며 전투에서 패배하더라도 끈질기게 버티며 역습을 감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손찬의 군사 전략이 빛을 발했던 대표적인 사례는 기병을 활용한 전술입니다. 그는 북방 이민족들과의 전투 경험을 통해 경기병 중심의 군대를 운영했고 이는 당대 중국에서 기마공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핵심 부대인 백마이종은 경기병을 중심으로 한 부대였으며 기동력을 극대화한 전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공손찬의 군사적 한계도 명확했습니다. 경기병 중심의 군대는 기동성에서 압도적이었지만 정예 보병을 상대로는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원소와 국인은 중보병과 강노병을 조합하여 공손찬의 경기병을 상대하는 전술을 구사했고 이는 공손찬에게 큰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공손찬이 기병을 활용하는 데는 능숙했으나 원소군과 같은 보병 중심의 군대와 장기적인 전면전을 펼칠 만큼의 전술적 대응력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공손찬이 활동하던 유주와 하북 지역은 북방 유목민들과의 전쟁이 잦았고 이에 따라 보병보다는 기병 전력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이가 활동했던 서량 지역의 한족 병사들은
오랜 시간 동안 북방 유목민과 싸우며 창병과 강노병 조합을 갖춘 중보병 전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결국 공손찬의 경기병 위주 전술은 정예 보병과 지형을 활용하는 전략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개교 전투에서 패배한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손찬이 원소와의 전쟁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군사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의 게릴라 전술과 역습 능력은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실제로 역경성에서 농성하던 시기에도 원소군을 상대로 효과적인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국이가 역경성을 포위했을 때에도 역습을 감행하여 국이군을 괴롭히며 전세를 뒤집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결국 공손찬의 군사적 능력을 평가하자면 단기적인 기동전과 게릴라 전술에서는 뛰어난 면모를 보였지만 장기적인 전면전에서 보병과 기병의 유기적인 조합을 갖춘 상대를 만나면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패배는 군사적 실력 부족 때문만은 아니었으며 원소가 정치적 선전과 외교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공손찬을 고립시켰던 것도 주요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손찬은 기병 운용과 게릴라 전술에 능한 용장이었으나 장기적인 대규모 전쟁을 운영하는 전략가로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손찬이 운영했던 백마이종은 당시 유주에서 가장 유명한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는 항상 뛰어난 궁수로 구성된 기병을 데리고 다녔으며 이들은 모두 백마를 타고 전장을 누볐습니다. 전장에서 백마 기병들이 좌우로 날개처럼 펼쳐지며 적을 압박하는 전술을 사용했으며 이는 유목민족과의 전투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손찬은 백마장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백마이종은 단순한 기병이 아니라 정교한 전술을 운용하는 특수부대였습니다. 좌익과 우익을 나누어 교차 사격을 수행하는 방식을 활용했으며 이로 인해 병기신속의 전형으로 손꼽힐 정도였습니다. 전장에서 이들이 활약할 때마다 적군은 그들의 신속한 기동력과 정밀한 사격에 의해 혼란에 빠졌고 실제로 많은 전투에서 공손찬은 이 부대를 이용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백마이종이 무적의 부대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국위에 의해 괴멸당하면서 전장의 패권을 잃게 되었습니다. 국위는 서량 출신으로 유목민과의 전투 경험이 풍부했고 기병의 약점을 잘 알고 있던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공손찬의 기병 전술을 역이용하여 정예 보병과 강노병을 활용해 기병의 기동성을 무력화하는 전술을 펼쳤고 이는 백마이종이 패배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공손찬과 국의 모두 원래 양주 출신이었으며 강족 등 유목민족과 싸워온 경험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즉 유목민 전술에 익숙했던 두 사람이 각각 최강의 기병대를 운영하고 또 이를 격파하는 전술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는 마치 맹상군이 말한 장군의 가문에서 장군이 나오고 재상의 가문에서 재상이 나온다는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백마이종은 당대 최고의 기병 부대 중 하나로 평가되었으나 원소군과의 전쟁에서 국위의 정예 보병 전술에 의해 패배하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남긴 전술적 영향력과 공손찬의 기병 운용 능력은 후대에도 중요한 군사적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공손찬은 당대 중국에서 변경을 방어하며 북방의 이민족과 맞서 싸운 용맹한 장수이자 강력한 군벌이었습니다. 그는 요서군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유목민과의 전투를 경험하며 성장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북방 방어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백마이종이라는 정예 기병대를 조직하여 오한족과 선비족 같은 유목민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며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하였습니다. 공손찬은 이민족을 강경하게 다루면서도 단순히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 오한족 기병을 받아들여 부대로 편입하는 등 실리적인 유화책을 펼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단순한 무장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유목민을 활용할 줄 아는 유능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삼국지연의에서는 단순한 무인으로 묘사되면서 그의 전략적 능력이 제대로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손찬은 군사적인 재능과는 별개로 정치적인 판단력과 외교적 감각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는 유주몽 유우와 대립하면서 지나치게 강압적인 통치를 펼쳤고 결국 유우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주의 민심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원소의 정치적 선전에 의해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유우를 처형한 이후에도 원소와의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면서 점점 고립되었고 결국 역경성에서 장기 농성을 하며 세력을 유지하려 했으나 전략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미 패배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공손찬의 몰락은 단순한 군사적 패배 때문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민심을 잃고 외부적으로는 원소의 압박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초반에는 북방의 영웅으로 불릴 만큼 강력한 존재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적 고립이 심화되었고 결국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손찬은 탁월한 장수였지만 지도자로서의 능력은 부족했던 인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손찬은 초평 2년 청주와 서주의 황건적 30만이 발해 지역의 경계를 침범하여 흑산적과 연합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병과 기병 2만 명을 이끌고 출전하였습니다. 그는 동광현 남쪽에서 기습적인 역습을 감행하여 대승을 거두었고 3만여 명의 수급을 베었으며 적군은 수만 양의 수레를 버리고 강을 건너 도망쳤습니다. 이에 공손찬은 군사를 반으로 나누어 얕은 강을 건너 다시 적을 격파하였고 전투에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어 강물이 피로 붉게 물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 승리로 인해 공손찬은 막대한 전리품을 손에 넣었고 그의 위명은 크게 떨쳐져 분무장군으로 임명되고 개후에 봉해졌습니다. 공손찬은 북방에서 오랫동안 이민족과의 전투를 벌이며 강경한 정책을 펼쳤고 이러한 방식은 서강족을 철저히 멸절한 태위 단경의 행보와 유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북방에서는 흉노를 써는 자, 요서에 공손백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의 강경한 대의민족 정책은 유명했습니다. 단경이 강족을 무자비하게 토벌하여 오랑캐 장수들의 인수를 수도 없이 바쳐 황제에게 공을 세운 것처럼 공손찬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공손찬의 몰락은 결국 그가 지배했던 하북 지방의 정치적 변화를 반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서진이 멸망한 이후 이민족들이 중원으로 침입하는 데에는 촉한이나 하북 지역의 세력이 몰락한 것도 주요한 원인이었고 공손찬의 패배는 이 지역의 군사적 공백을 초래하였습니다. 원소는 공손찬과의 전쟁에서 최소한의 전투와 정치적 선전수를 통해 그의 세력을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전략을 취했지만 이후 조조가 위나라를 세우면서 하북 세력을 철저히 억누르는 과정에서 지역 세력의 힘은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후 반란과 내전이 이어지면서 변경 지역의 방어력이 약화되었고 결국 556국 시대에는 공손찬만큼 강력한 군사적 역량과 정치적 세력을 동시에 가진 대군벌이 등장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공손찬은 변방에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민족을 격퇴하며 명성을 쌓은 전형적인 변방 군벌이었습니다. 그의 군사적 역량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으며 유의 측근조차도 공손찬의 군사적 명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는 이민족의 침략에 시달리던 변경 주민들에게는 영웅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변방을 방어하는 군벌로 머물지 않고 이 지역을 자신의 영지로 삼으려 하며 무리하게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와 갈등을 빚었고 결국 유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모든 정치적 명분을 상실했습니다. 이후 그는 원소의 정치적 공세와 유주 백성들의 반발을 한꺼번에 받으며 완전히 고립되었고 결국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공손찬은 강력한 군사적 능력을 지닌 장수였지만 정치적 감각이 부족하고 무리한 강경책을 고수하면서 내부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 그의 몰락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애초에 변방을 지키는 영웅에서 출발했으나 지나친 야망과 무리한 전략이 그를 몰락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의 생애는 한 시대의 영웅이 정치적 판단의 실수로 인해 어떻게 몰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손찬은 당시 중국에서 흔치 않은 독특한 성격과 행보를 보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이미지는 미칠 듯한 무력과 포스를 자랑했던 초안 전쟁 시기의 항우와도 유사합니다. 항우가 장수로서는 탁월했지만 군주의 자질이 부족했던 것처럼 공손찬 역시 군사적 능력은 뛰어났으나 정치적 감각과 통치자로서의 자질은 부족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공손찬이 후한 말에 널리 퍼져있던 유교적 도덕과 관습을 거부하는 혁신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였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물론 이는 다소 극단적인 해석이지만 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공손찬이 후한의 사대부 계층과 기존 지배층을 혐오했다는 점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 서자로 태어나 가문 내에서 차별받으며 성장했으며 실력으로 출세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특권층에 대한 반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손찬이 상인 출신 인물들을 관료로 기용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가 속국 장사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군납업을 맡았던 상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세력을 구축해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당시 사대부 계층을 배제한 채 행정에 참여시킬 인재를 찾다 보니 결국 상인 계층에서 인재를 등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손찬이 유교적 가르침을 철저히 거부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대학자인 노식의 문화에서 수학했으며 학문적 소양도 갖춘 인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그의 참모였던 관정이 죽기 전 군자는 남을 위태롭게 만들고 혼자 살아남지 않는다 는 말을 남긴 점을 고려하면 유교적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교 사상이 당시 지배층을 위한 통치 이념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손찬이 이를 실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무시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손찬의 사고방식이 기존 질서와 상당히 달랐다는 점은 그의 기행에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그는 점쟁이와 상인 출신 인물을 참모로 기용하는 등 전통적인 문관 계층과는 전혀 다른 인재 등용 방식을 보였습니다. 또한 한족 장수로서 기병 육성에 큰 투자를 했다는 점도 이례적입니다. 당시 한족 군벌들은 보통 보병 중심의 군대를 운영했으나 공손찬은 적극적으로 기병을 양성하고 기마 전술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기병 전술에 능했던 구기에게 패배하고 원소의 정치적 선전술에 의해 세력이 약화되면서 점차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특히 공손찬의 기행이 극에 달했던 사건 중 하나는 유우와의 전투에서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벽 안에 민가를 배치하는 것이 정석이었지만 공손찬은 고의적으로 민가를 성벽 밖에 배치하여 성을 둘러싸도록 했습니다. 이 전술의 핵심은 내 성을 공격하려면 백성들을 학살해야 한다 는 심리적 압박을 적에게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전술이 효과를 발휘하여 유우가 백성들을 해치는 것을 주저하는 사이 공손찬은 역습을 감행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자충수였습니다. 유우를 살해하면서 명분을 상실하였고 이후 원소가 유우의 아들 유아를 내세워 민심을 선동하자 공손찬은 결국 하북 지역 전체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공손찬의 이러한 행동은 초안전쟁 당시의 항우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항우 역시 뛰어난 무력을 지녔으나 초나라 명문가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초이제를 살해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려 했습니다. 결국 항우는 전횡을 일삼다가 중국 전체를 적으로 돌리는 실수를 범했고 이는 그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공손찬 역시 유교적 가치관을 실천할 능력이 없거나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직권과 무력을 우선시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공손찬은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갖춘 인물이었지만 정치적 안목과 용인술이 부족했고 지나치게 독단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스스로 몰락을 초래했습니다. 그의 행보를 보면 단순히 잔혹한 폭군이라기보다는 기존 체제와 질서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개척하려 했던 혁신적인 인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지나치게 무리한 행보를 보였고 결국 원소와 같은 정치적 인물들에게 패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손찬은 점차 포악한 성향을 드러내면서 폭군으로 변모했습니다. 말년에는 백성들을 학살하고 자신의 부하들 중에서도 재능이 있는 자들을 시기하여 사소한 트집을 잡아 죽이는 등 극단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눈을 똑바로 마주 본 것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을 정도로 그의 통치는 공포정치로 변질되었습니다. 후한서를 저술한 범렵은 공손찬이 유우와 대립하지 않았다면 천하를 평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유우를 사로잡았을 당시 조조가 헌재를 이용하여 명분을 얻었던 것처럼 공손찬 역시 유우를 실권 없는 바지사장으로 삼고 그의 명분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유우를 처형하지 않고 단순히 연금하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손찬은 정치적 안목이 부족했으며 결국 유우를 모욕하며 공개적으로 처형하면서 모든 명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손찬을 하북 전체의 공공의 적으로 만들었고 이후 그의 세력은 급격히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손찬의 폭정이 심화되자 그의 부하들도 점점 등을 돌렸습니다. 특히 그의 가장 신뢰받던 부하였던 참모 관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를 배신했습니다. 또한 유비 역시 처음에는 공손찬의 진영에 몸을 담고 있었으나 이후 서주의 털을 잡은 후에는 그를 완전히 손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유비는 서주를 차지한 후 원소에게 자신을 보내 서주목으로 취임하는 것에 대한 허락을 구했고 원소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유비를 칭찬했습니다. 이는 유비가 원소 진영과 손을 잡으며 사실상 공손찬을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일각에서는 유비가 공손찬을 떠난 이유가 유우와의 친척 관계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유비가 단순히 유우와 친척 관계였기 때문에 공손찬을 버렸다면 유비 혼자만 이탈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비뿐만 아니라 조은, 전해,
그리고 유휘하의 많은 관리들과 지역 명사들까지도 공손찬과 결별했습니다. 또한 유와 유비의 친척 관계는 촌수가 워낙 멀어 단순히 혈연으로 인한 감정적인 이유로 공손찬과 결별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공손찬이 유를 살해하면서 명분과 덕망을 모두 잃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던 인물들이 등을 돌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는 본래 인덕과 명망이 높았으며 공손찬의 폭압적인 행보와 대비되면서 그의 정치적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손찬은 자신의 폭정과 정치적 실책으로 인해 하북 지역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으며 이는 그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공손찬과 원소는 서로에게 있어 숙적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삼국지 무제기에서 원소의 이름이 121회 등장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짧은 분량인 공손찬 전에서도 원소의 이름이 105회나 나올 정도로 두 사람의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공손찬이 원소보다 뛰어난 역량을 가졌음에도 단지 가문의 힘이 부족해 패배했다는 해석은 왜곡된 것입니다. 원소 역시 가문빨로 성공한 인물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그 자신도 공손찬에게 얼짜라고 조롱당할 정도로 출신 문제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초기에 공손찬은 변방에서 명성을 쌓으며 군벌로 성장했지만 명사들과의 교류가 적었습니다. 그가 의지할 만한 인맥은 스승 노식의 제자들 뿐이었는데 노식이 원소를 선택하면서 남은 인맥 중에서도 공손찬과 유달리 친밀했던 인물은 유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비조차도 결국 공손찬을 떠났습니다. 이후 공손찬은 점쟁이, 비단장수, 말장수 같은 인물들을 신임하고 관료로 기용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용렬하고 난폭하며 부정축제에만 몰두하여 백성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공손찬 휘하에는 관정 정도가 유일한 참모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큰 전략적 비전을 갖춘 인물이 아니라 아첨에 능한 소인배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공손찬이 처음부터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음을 고려해야 하지만 휘하에는 좋은 전에 같은 특급 인재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적극적으로 중용하지 못했으며 결국 조우는 공손찬을 떠나 낙향했고 전에 역시 중요한 역할을 맡지 못한 채 그의 몰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특히 조운과 전에는 성품 면에서도 큰 흠이 없는 인물이었으며 후일 조운이 유비 휘하에서 전해가 원소 휘하에서 중용된 점을 감안하면 공손찬이 이들을 활용하지 못한 것은 큰 실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손찬은 군사적 역량은 뛰어났지만 정치적 역량이 부족했고 인재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한 점에서 원소와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